특별검사 파견 검사 이성화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양형 의견 및 구형 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양형 사유를 말씀드린 후 각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중대성과 양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공통된 양형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의 중대성이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그 근본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서 헌정 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내란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여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던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동원된 군 장병과 이를 지켜본 장병, 그리고 앞으로 군에 복무할 젊은이들의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사명과 자긍심에 커다란 상흔을 남겼습니다. 피고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는 이 사건 내란 참여는 군 통수권자나 군령권에 기반한 상급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상계엄 선포 상당 기간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은 여인영과 이진우 등의 메모, 햄버거 식당에서의 CCTV 영상, 하급자의 진술과 이들의 행태를 통해 충분히 뒷받침됩니다. 피고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은 2023년 12월부터 윤석열, 김용현과 회합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배석 없이 경호처장을 배석하고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을 제외한 채 계엄 시 역할을 수행한 사령관들만을 별도로 선별해서 만찬을 가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피고인들도 이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모임은 지속되었고 모임에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들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의지를 인식하였고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일부 모의 과정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을 뿐 사전 모의의 전반적인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장성들 중 유독 피고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에게만 경호처 관리에 별도 비화폰이 제공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장기간에 걸친 회합과 모의, 인식의 공유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모의에 따른 준비 과정의 참여, 그리고 그 각오는 비상계엄 논의를 구체화한 2024년 11월 9일 회합을 앞두고 2024년 11월 5일 여인영이 보고용으로 작성한 메모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피고인 문상호는 2024년 2월경부터 노상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정보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24년 9월경부터는 비상계엄을 전제한 인력 차출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는 이와 같이 군 통수권자 및 군령권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자신의 부대를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의와 준비에 참여한 것입니다. 2024년 11월 9일 윤석열, 김용현과 피고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은 비상계엄을 구체화하기 위한 회합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회합을 앞두고 회합은 티읕, 시읒, 비읍으로 하남이라면서 상급자 보고용으로 작성한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 중 지읒, 티읕, 시읒, 비읍의 공통된 의견임.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라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 11월 9일 회합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작전 전개가 공통된 의견임을 보고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 조성을 한 후에 비상계엄에 참여할 것을 그 각오를 다졌던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3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엘리트 군인이자 국군의 핵심 최고위 지휘관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적을 도발해 군사적 위기 상황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의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위에 부여받은 안보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위해 전쟁의 위험까지 불사한 것입니다.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쟁까지 감수하는 전시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죄책이 매우 중대함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피고인 여인영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군 방첩 및 군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부대입니다. 그 전신인 국군 보안사령부는 과거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 개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령관인 피고인 여인영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개혁의 취지를 망각하고 군 방첩 기능을 국가 안보가 아닌 권력 찬탈을 위한 정치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군 정보 수사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결국 군 방첩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해당 조직 자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 정보기관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잘못을 반복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개혁과 변화를 거쳐온 방첩 조직을 다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그 결과 방첩사령부 해체라는 조직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 여인영은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육사 동무인인 피고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고 김용현을 중심으로 김용현, 노상원, 그리고 김용현, 여인영 이렇게 두 축으로 기획 준비되었습니다. 피고인 여인영은 이 두 개의 축 중에 하나로서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12월 3일경까지 윤석열, 김용현이 주도하는 비상계엄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심지어는 윤석열, 김용현과 별도로 만남을 가지거나 김용현을 독대하는 등 내란 범행 준비에 두뇌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직전인 11월 30일 저녁 윤석열, 김용현과 대통령 관저에서 5시간 동안 회합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당첩사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확인되는 사전 계획대로 국회에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 체포조를, 선관위에는 서버 탈취를 위한 방첩사 병력을 각각 출동시켰습니다. 선관위는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권력을 대표들에게 위임하기 위한 절차인 선거를 총괄하는 것이고, 국회는 그렇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민의를 대변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두 기관 모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 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헌법기관의 유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진우의 양형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 수도방위사령부는 휴전선으로부터 멀지 않게 위치한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부대입니다. 1979년 수방사령부의 전신인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장군은 12.12 군사 반란 당시 자신이 가용 가능한 병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 책임에 맞게 반란군에 끝까지 항전하였습니다. 그러나 45년 후 수도방위를 책임지게 된 피고인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면서 휘하 장병들을 이에 동원하였습니다. 내란 세력에 항전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휘권으로 그 내란 세력의 핵심으로 동참하여 국회 무력화라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이선에서 국회 봉쇄를 시도하였고, 국회에 모여든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게 체포 명령을 하였으며,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리도록 지시하는 등 국회 무력화를 위해서 국회 봉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아 그 사정을 모른 채 출동하였다고 변소하나, 관련자들의 진술, 검색 기록, 메모, 통화 내역에 따르면 이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2024년 10월 7일자 메모를 보면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있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계엄 상황을 미리 상정을 하였고, 수방사의 매뉴얼과 작전 계획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합동수사본부의 참여나 대테러 부대의 계엄 참여를 의도하며 일찌감치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일자 메모에서는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장관의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두 축으로 계엄 선포 이후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기재를 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엄 당일 모두 이는 기재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행동화 절차를 보고하며 내란 당일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휘하 병력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였는 바, 그 범행의 수법은 이 사건 어떤 피고인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불량합니다. 특히 피고인 이진우는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하여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였습니다. 이는 명분이 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병력이 동요할 것을 예상하고 삼성 장군인 군 지휘관이 직접 국회에 나가 군심을 단속한 것입니다. 이로써 수방사는 수도 방위의 정예병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민주주의의 전당을 침탈하는 주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곽종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 특전사령부는 대테러 작전, 주요 시설 확보 등 대한민국 국군의 특수전 분야를 책임진 최정예 부대입니다. 사령관은 특전사 장병들이 부대의 역할에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을 통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여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곽종근은 윤석열 등과 사전 모의에 따라 비상계엄 당일 병력 투입 작전을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특전사 병력이 투입되어야 할 장소를 듣고 미리 병력 투입을 구상하였고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모든 특전사 병력을 주요 장소들로 신속히 투입하여 확보 및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했다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은 무력화되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수원선거연수원에 병력을 출동시켜 봉쇄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와 민간시설인 여론조사 꽃에도 병력을 출동시켜 실제 봉쇄를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폭동행위 전반에 모두 가담하였습니다. 다수의 무장병력을 지휘 통제할 권한을 가진 피고인 곽종근의 판단과 지시는 현장 부대원들의 행동을 직접 좌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였고 무장병력이 국회 및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과 충격을 야기하였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민주적 헌정 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피고인 곽종근은 수사 단계에선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서 자백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였습니다. 공범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양형에 크게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문상호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일명 HID 부대로 국민과 군으로부터 국가 안보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노출되지 않은 장막 뒤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부대를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전후한 피고인 문상호의 행보에서는 정보사령관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정보기관을 내란을 획책할 사병 조직으로 변질시키고 정보사 장병들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자신에 대한 문책성 인사까지 논의되던 시기였던 2024년 9월경부터 2024년 11월경 사이 부하인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노상원을 도와 비상계엄 시 선관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게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상당 기간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명단으로 비상계엄 시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고문독으로 불법 수사를 자행할 제2수사단을 편성하였고 비상계엄 당일에는 선관위 확보를 위해 정보사 병력을 출동시켜 민간인들과 대치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및 부정선거 조사와 같은 임무 또한 정보사의 평시 업무는 물론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그 고유한 직무 범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병력을 대거 이에 동원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실행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인 문상호는 적극 가담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자신 역시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마저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따랐다는 상급자의 지시도 민간인인 노상원의 지시였습니다. 피고인은 민간인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준비하였으면서 이를 상급자의 지시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사령관으로서 수많은 부하들을 내란 가담자로 만든 피고인의 비루한 변명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가 자신에게 맡긴 군사 기밀과 정보사의 조직 및 역량을 남용하여 불법 수사를 자행할 제2수사단의 구성, 선관위 장악 시도 등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별 구체적인 양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여인영은 이미 일반 이적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0년, 피고인 이진우 징역 30년, 피고인 곽종근은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20년, 피고인 박안수 징역 25년, 피고인 문상호는 군기 누설죄로 이미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별건 작전 누설로 인한 군기 누설죄로 형이 선고 예정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징역 20년을 각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